더듬이. 네, 안녕하세요. 더듬이 사카린. 오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랍시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산드라 무진가의 작업 하나 그리고 랍시렘의 작업 하나 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 두 작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끝내는 쪽으로 했는데 네. 오편 씨가 이번에 이제 산드라 무진가를 맡게 되었고 제가 이제 랍시렘을 맡게 되어서 서로가 이제 각 담당 일진으로 네, 담당 일진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으로. 근데 이번 편은 기존처럼 막 자세하게 다루기보다는 좀 둘의 연결고리도 찾고 네.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시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볍게 가보자면은. 네, 확실히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 같은 비슷한 나라,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출신의 이주자로서 그죠. 이주자에 대한 이야기, 디아스포라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죠. 흥미로운 부분이 있죠. 이주자 배틀. 진짜 이주자 배틀. 잔인하네요. 근데 아무튼 한번 시작해 봅시다. 네, 그래서 산드라 무진가 작업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산드라 무진가 작업을 준비했는데 무슨 작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가장 최근 걸 하자. 왜냐면 가장 최근이라고 말하면 지금도 하고 있는 전시거든요. 그쵸. 그래서 뭐 가장 최근 걸 하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조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슬로, 그러니까 노르웨이에 있는 오슬로, 네. 거기에 있는 뭉크 뮤지엄이 있더라고요. 오. 거기서 하는 전시인데 뭉크도 이제 노르웨이 출신이니까. 네, 제목은 솔로 오슬로. 아, 전시 제목이요? 제목이 솔로 오슬로. 오, 둘이 철자가 똑같네요 이제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알파벳이. 그렇죠. 약간 이제 말장난처럼 이렇게 오. 솔로 오슬로 한 건데 오슬로는 솔로네요. 아무튼간에 2022년 4월 3일까지 열리니까 만약에 뭐 노르웨이에 거기 계시는 분이면 분들은 진짜 한 번쯤. 볼만 하겠죠. 네. 그래서 전시 소개는 이제 전시회 웹사이트에서 이제 전시 소개를 번역을 해온 건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산드라 무진가는 SF, 포스트 휴먼 이론 그리고 만화의 슈퍼히어로에서 영감을 받아 이번 전시에서 가시성과 그림자의 중요성을 탐구한다. 제낫 아미리가 중재한 이 프로젝트에서 그녀는 기존 지식보다는 새로운 경험을 강조하는 대안적인 형식의 관람을 제안한다. 사람들의 삶을 추적하고 자세하게 문서화할 수 있는 오늘날의 디지털 문화 안에서는 숨는 것이 매우 어렵다. 동시에 인터넷은 소셜미디어의 아바타 혹은 클론 뒤에 숨을 수 있도록 자신의 이미지를 무한히 복제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들을 제공한다. 산드라 무진가는 뭉크 뮤지엄에서 열리는 그녀의 첫 개인전에서 그림자의 역할, 불투명도와 가시성 사이의 전환에 대하여 탐구하기 위해 신기술을 사용한다. 8m 높이의 천장이 있는 박물관의 가장 멋진 전시 공간 중 하나에서 무진가는 세 개의 몬스터와 같은 조각품이 반투명 유리벽에 자신이 만든 아바타의 움직이는 영상물을 쏘는 설치물을 만들었다. 관람객의 그림자는 만화의 슈퍼 히어로들, SF, 그리고 무진가가 사변적 심해 생물이라 지칭한 것들의 영상물과 합쳐진다. 이 형상은 포스트 휴먼으로 묘사될 수 있으며 그것은 사람도 동물도 현실도 상상도 아닌 변형술사, 이것은 쉐이프 시프터라고 하거든요. 변형술사이다. 이 설치물은 무진가 특유의 초록색 빛을 받아 천상의 영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1988년생인 제낫 아미리의 중재 프로젝트에서 그녀는 노르웨이의 퀴어 무슬림 조직인 살람과 긴밀하게 협력하였다. 대담과 설문조사를 통해 아미리는 기존 지식보다 생생한 경험을 강조하는 미술 관람의 대안적 형태를 만들었다. 아미리는 살람의 회원들과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을 위한 미술 전시회와 긍정적인 만남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아미리의 담론적 매핑의 결과물은 공간을 차지하고 현대 미술을 경험할 때 자신의 목소리를 신뢰하는 중재 프로젝트이다. 뭐 대충 이런 이제 전형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전반적인 내용인데 전시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뭐 사진을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네. 전시는 뭐 굳이 말하자면 세 개의 뱀 모양과 되게 비슷한 그런 영상을 쏘는 구조물을 만들었거든요. 네. 진짜 뭐 지렁이처럼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만들어낸 구조물에서 거기 앞에 이제 프로젝터를 달아놓은 거죠. 거기서 이제 영상이 나오는데 그 앞에는 반투명의 이제 박스, 앞이 뚫린 박스 형상의 뭐 스크린이라고 할까요? 그게 네. 놓여 있고 거기다 이제 자신이 만든 뭐 만화 히어로, 만화 캐릭터들, 뭐 SF 캐릭터들 뭐 그런 요즘에 그런 거 만들잖아요. 네. 그런 걸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스크린 세이버처럼 약간 좀 영묘하게 뭔가 좀 미래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들이 존재하는데 사람 이제 관람객들은 그 뒤나 앞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오고 가면서 뭐 예를 들면 관람객이 뒤에 있으면 그 사람의 그림자가 비칠 수도 있고 아, 그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교감이 일부러 좀 교감을 해놓은 거죠. 뭐 전시 자체는 사실 뭐 크게 뭐 대단하다 할 만큼 뭐 새로운 건 아니에요. 사실 그냥 그런 구조물에서 나오는 영상이 뭐 이렇게 미디어 아트 전시회처럼 이렇게 볼 수 있다. 뭐 이런 맥락인데 저는 이 전시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요즘에 이런 내용을 하도 많이 하니까 뭐 이렇게 고찰하고 싶진 않고
전시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아까 막 저희가 제낫 아밀이라는 사람이 뭐 중재 프로젝트다 뭐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걸 좀 그래서 조사해왔어요. 그 사람도 실제로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 명의 큐레이터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인터넷에 이제 제낫 아밀을 찾아보면은 쿤스트 포미들러 아니면은 아트 메디에이터, 그러니까 이제 예술 중재자 혹은 예술 커뮤니케이터라는 자신의 이제 직업명으로 이렇게 써놓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스스로를 이제 뭐 큐레이터나 디렉터가 아닌 조금 다른 의미에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메디에이션 아트라고 찾아보면은 작품과 관람객 사이의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만드는 매개적 중재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약간 무당이네. 그런 역할이죠. 메디에이터도 어떻게 보면 약간 신적 그 신내림을 전달하는 것처럼. 그런 맥락일 수 있죠. 그래서 의사소통의 모델이 순환, 뭐 이제 서큘러, 비선형, 넌 리니어, 다중 중심, 폴리센트릭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산드라 무진가에도 말했을 때 폴리포닉이라는 단어, 막 폴리바디 이런 단어 썼잖아요. 다중 중심 뭐 이런 맥락도 있고. 그래서 굳이 이제 뭐 기존의 큐레이터랑 차이점을 찾자면은 커뮤니케이션에 기반을 둔 되게 관객 친화적 큐레이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마니페스타 10이라는 이제 그런 축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이벤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사이트에서 보면은 아트 메디에이터의 역할을 한쪽의 편을 들거나 판단하지 않고 두 당사자 사이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으로 구성된다. 도슨트 혹은 가이드 투어의 전통적인 모델과 달리 중재자는 방문자들과 작품 간의 지적 토론을 촉발한다. 그러니까 촉발시킨다. 중재자는 직접적인 정보와 사실을 제공하는 대신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작품에 대한 획일화된 해석 혹은 선입견을 피하려 한다. 미술사가이자 중재자이자 작가인 벤 스트릿은 대부분의 현대 예술이 대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술과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은 예술의 위치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완전 요새 예술의 플러스에서 완전 요새 전시를 만들려고 하는. 그죠. 약간 네트워크적인 전시. 네트워크적인 전시. 그래서 간단히 전시평을 좀 말해보자면은 저는 이 중재라는 맥락을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이 전시가 왜 이렇게 구성되었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술의 장르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간단히 말하면 돈 잘 버는 예술, 뭐 돈 못 버는 예술, 실험적인 예술, 뭐 힙한 예술, 힙하지 못한 예술, 뭐 힙하지 못한 예술, 촌스러운 예술, 뭐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예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뭐 상업 예술도 뭐 순수 예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그 스펙트럼 안에서 분명히 존재하는 한 가지 장르가 저는 이제 약간 잭하임 아시죠? 칼스로. 네. 잭하임이나 뭐 아니면은 뭐 코엑스 같은 데서 뭐 열리는 뭐 3D로 감상하는 명화. 그 3D로 감상하는 뭐 옛날 고흐 막 뭉크 막 아니면 뭐 미디어 아트 비엔날레 뭐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그런 맥락에서 사실 사용되는 전시 퀄리티를 사실 많이 차용을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보면은 어떤 관람객들에게 되게 닫혀있는 폐쇄적인 전시라기보다는 한마디로 우리가 뭐 사변적 실제로 뭐 물질적 횡단 그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기계적인 사이버네틱적인 그 피학적인 그런 단어들 그런 단어들에서 사실 벗어난 되게 단순한 전시란 거예요. 사실 이게 가면은 여기서 영상이 나. 저거 뭐야? 저거 마블 어벤져스 같은 거 아니야? 저거 스크린 세븐 야 이거 되게 미래적인 전시다. 라는 뭔가 되게 촌스럽다고 우리가 예술계에서는 되게 뭐 선민의식적일 수 있지만 되게 촌스러운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전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래서 딱 봤을 때 저희도 그랬잖아요. 뭐지? 약간 이러면 저는 오히려 이 아까 말한 그 물질적 횡단 뭐 사변적 뭐 사이버네틱 이거에 약간 극한 버전 같기도 해요. 사실 뭐 그럴 수도 있긴 원래 해요. 끝과 끝은 똑같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근데 그걸 떠나서 미학적으로 봤을 때 사실 되게 촌스럽거든요. 제가 말하는 게.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메타버스니 뭐 이런 맥락을 뭐가 메타버스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게 그딴 게 실존하냐. 그거는 그냥 한마디로 마케팅용 단어 아니냐. 이런 맥락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이 전시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극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게 사간 씨 말이 맞는 게 이런 맥락에서는 이 전시도 극으로 나가 있어요. 되게 SF, 만화, 너무 사이언스 픽션 지금 말하는 실제적인 어떤 뭐 실제 사변적인 어떤 뭐 중재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걸 생각하고 싶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게 나쁜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아니라 이 설치 방식. 제가 요즘에 생각했던 것 중 하나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 예술이 사실 되게 폐쇄적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뭐 사변적이든 나발이든 해도 사실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것들이 현실에 주는 뭐 영향은 있겠죠, 어느 정도 당연히.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거를 이 논리를 이해하는 사람만 이걸 이해할 수도 있고 그걸 이해한다 해도 그건 대단히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시에 그것이 뭐랄까 일종의 전략처럼 사용되기도 하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이 씬에 낄 수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너무나도 이런 움직임이 세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이론이란 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변적이든 뭐 아니면 페미니즘 이론이든 뭐 다중문화 중심적인 이론이든 중재적인 이론이든 했을 때
사실 그것이 뭐 부정적으로 해석된다면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기회주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것들이 그냥 하나의 미술에서 그냥 뭐 유행하는 사조 정도로 끝날 것 같다. 사실 이것이 현실에 주는 영향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지금 저도 한국에 있으니까 뭐 전시를 몇 개 다니면 뭐 남서울시립미술관 가면은 요번에 뭐 보니까 뭐 거기 인플루엔서인가 누가 많이 방문해가지고 이제 젊은 이제 친구들이 많이 가서 거기서 셀카도 찍고 뭐 예쁜 사진 찍고 인스타 영상을 찍는데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느끼는 감정이 두 가지인 거예요. 오케이 뭐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예술은 언제까지 이렇게 폐쇄적이어야 되는 거지? 약간 쇼미더머니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쇼미더머니에서 언더그라운드니 뭐니 이런 얘기 하면서 저 새끼는 돈 벌러 나온다 하는데 요즘엔 또 요즘엔 좀 이게 약간 역전된 것도 있잖아요. 그럼 안 되라고 했을 때 왜 그럼 안 돼? 그치? 질문을 못 던지니까. 그러니까 왜 근데 그러면 난 돈을 벌면 안 되고 왜 나는 방송에 나오면 안 돼? 힙합 하는 애들은 방송에 나오면 안 돼? 그게 더 폐쇄적인 거 아니야? 라는 맥락으로 봤을 때 저는 이런 류의 차라리 촌스러운 전시가 어떻게 보면은 힙한 젊은 작가가 했다는 입장에서 되게 오히려 무언가를 좀 넌지시 건네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고고한 예술, 똑똑한 예술, 논리적인 예술만을 해야 돼? 얘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거. 우리 젊은 작가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스케일 커 여기 스케일 크게 전시하고.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 스케일 전시도 많이 찾기 힘들어요 사실. 그 스케일 많이 큰가요 전시가? 꽤 큰 편이죠 그래도. 물론 뭐 엄청나게 큰 건 아닌데 젊은 작가들이 요즘에 전시하는 건 오밀조밀하게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쵸. 아니면 어떤 그런 맥락들을 채용하기 시작했을 때 오는 그 폐쇄적인 거에서 오는 답답함이 있는데 그냥 코엑스 박람회처럼 해버리고 뭐 강남역에 있는 뭐 그 길거리에 있을 법한 그런 진짜 삐까뻔쩍한 감성을 해버리고 삐까뻔쩍하진 않지만 그런 감성을 해봤을 때 저는 이게 오히려 환기가 되더라고요. 아 되게 촌스러워서 좋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거에 관련된 약간 서평이라고 하나 비평 같은 걸 찾아봤는데 근데 이제 노르웨이에 있는 뭐 신문인가 잡지 NRK라는 그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모나 팔레비에르카라는 미술평론가가 이제 써놓은 게 있어요. 글이 제목부터가 저랑 비슷한 느낌인 건데 의도적으로 흥미롭지 않은 미학 이제 물음표를 쳐놨어요. 이제 그녀의 글을 좀 읽어보자면은 분리된 예술적 표현으로서 사운드스케이프와 영화적 표현 모두 상당히 흥미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음악은 종종 전용 스파 시설에서 누워서 듣는 일종의 릴렉세이션, 그러니까 명상 소리를 연상시킨다. 그녀가 만들어낸 이 영상에는 1990년대 공상과학 소설에서 영감을 받은 스크린세이버와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 그 일반적인 내용도 되게 많이 들어간다. 그러나 이러한 독창적이지 않은 표현 형식이 다른 방식으로 매우 혁신적이고 기발한 개념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게 되게 의도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이 되게 사변적이고 이 사람이 말하는 이런 미래적인 내용이 왜 이렇게 뻔하게 했지? 라는 것이 이 사람의 의도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요점은 바로 이 미학의 진부함이 아닐까? 영혼이 없는 알고리즘이 생성한 스크린 리얼리티, 진정한 창작 활동을 위협하는 포스트 휴먼 예술의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사실상 대단히 진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미래적인 아이디어를 한 것도 되게 진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이렇게 진부하게 만든 게 아닐까? 그러면서도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시청각 자료가 조각과 같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면 전시가 더 좋았을 텐데 아쉽다. 여기서는 좀 작가가 반성을 해야 된다. 한마디로 뭐 이런 건 좋은데 조금만 더 완성도가 좋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뭐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와 조각 자체만으로도 이 전시회는 방문할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전 그래서 이 지점이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실제로 산드라 무진가가 꼬집었을지 안 꼬집었을지 모르겠는데 이 멋이 없는 전시, 이 촌스러운 전시, 미학적으로 구린 전시를 만들어내는 게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더듬이를 좀 하다 보면서 좀 느끼는 게 맨날 비슷한 소리 한 것도 있어요. 사실 어느 부분에서는. 그죠. 항상 요즘 겹치는 부분도 겹치니까. 있고 요새 특히 점점 겹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페미니즘 정도 움직임이 되게 세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론이 그렇다는 것과 작업이 그렇다는 것은 동시에 이 미술씬이 어느 정도의 진부함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맞아. 사실 저희끼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남의 작업 보면서도 와, 얘랑 되게 비슷하다. 요즘에 이런 애들이 너무 많다. 맞아. 뭐 요즘에 이런 애들 너무 많다. 뭐 아시아 여성은 요즘에 다 이런 거 하는 것 같다. 뭐 이 백인 애들이 이런 거 한다.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미 진부함이라는 게 껴있는 상황에서 그걸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진보적으로 진취적으로 한다 해도 그게 과연 새로운 것이 될까? 라는 맥락에서 나는 이거는 미술인들이 한번 생각해볼 만한 포인트다. 진부함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도 꽤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이것을 어떤 오히려 크리틱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맥락을 있어요. 산드라가 어떤 이 전시에 관련해서 뭔가 인터뷰를 한 게 있나요?
인터뷰 있어요. 사실 왜냐면 인터뷰 있어요. 물어봐. 유튜브에 있어요. 유튜브를 제가 링크를 달으니까 보시면 왜냐면 되는데. 오펜 씨가 지금 얘기 전시 소개를 할 때 이 제낫 이름 뭐였죠? 제낫 아미리가 네. 이 산드라의 예술 중재자로서 설명한 이야기들은 사실 이 진부하게 되어가고 있는 이 요새 이야기의 맥락과 완전히 겹쳐지면서 동시에 근데 저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작가들이 보통 그걸 표방하고 큐레이터들 표방하는데 뭐랄까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지냐고 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냥 말이 그런 거지. 근데 제낫 아미리가 실제로 그런 걸 좀 고려한 것 같긴 한 게 이 전시가 진부하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걸 고려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상업 예술하는 작가 입장에서 아트페어 가고 뭐 이렇게 어떤 뭐 쇼케이스라든지 어떤 걸 파는 곳에 가서 아유 그림들이 이게 뭐야 이게 뻔하게 걸어놓고 아무런 실험 정신이 없어라고 하는 건 쉽잖아. 근데 그런 것을 가장 최전선에 있는 작가와 하는 건 또 다른 맥락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 그러니까 산드라라는 어쨌든 지금까지 그래도 꽤나 잘 해오고 지금은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면 힙하죠. 그러니까 한국 만오페 전시도 이제 할 사람이 그죠. 의도적으로 이런 걸 했으니 한 것처럼 보이니까 힙해 보이는 그런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저에 써놨지만 인터뷰에서는 대단히 원론적인 얘기를 해요. 저희와 같은 얘기를 하진 않고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뭐 그냥 뭐 나는 이런 뭐 포스트 모던 시대, 뭐 인터넷 시대 이런 걸 하고 싶었고 저런 걸 하고 싶었고 이래서 이렇게 했고 뭐 영상과 소리를 해서 뭐 이런 분위기 내고 싶었다 뭐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나는 고난도의 전략적인 그 설계가 아닐까. 원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를 뭐라죠? 꼬아 들꼬에 꼬움에 하다 보면 근데 만약에 이게 산드라의 무진가의 의도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저는 이걸 해보는 거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진보하다고 구리다 생각했던 예술 전시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게 하는 아니죠. 제가 말한 건 그거. 그 지금의 주류 예술이 진부하다고 지금 낙인 찍어놓은 그 전시를 사용하는 것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 우리가 되게 주류 예술이고 뭐랄까 영향력이 세다고 생각한 예술이 이미 너무 진부해 있다. 라는 그 두 가지 핀트가 겹치는 그 맥락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 전시를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제는 어쨌든 조금 한 번에 변화가 올 수도 있는 시대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자면 지금 확실히 그게 한 번 더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너무 쌓였어 또 그죠? 쌓였잖아요. 너무 쌓였기 때문에 휴지통. 실제로 보리스 그로이스도 새로움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새로움이란 게 뭐 새로운 게 창조되는 게 아니라 지난 것들이 끄집어내고 이게 또 쌓여서 내려가면 또 지난 것들이 또 위로 올라오고 무한 이렇게 반복되는 그 새로움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진부한 전시가 지금 등장한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 왜냐면 저도 나중에 만약 전시한다면은 저도 막 그 너무 예술에 그거에 심취해서 느끼한 전시를 하긴 싫거든요. 굳이 말하자면 차라리 이런 진부한 전시가 더 쿨해 보일 수도 있겠다. 예를 들자면 아니면 저도 요즘에 드는 생각이 뭐 회화라고 예를 들었을 때 그냥 회화를 너무 요란하고 뭐 새롭게 하기보다는 그냥 화이트 큐브에 그냥 벽에 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진짜 맞아. 그런 생각이랑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저도 요새 생각하고 있는 게 딱 그 맥락이었거든요. 도대체 너무 너무 화려했던 그거에 대한 거 있잖아요. 뭐 어떻게 더 화려하고 어떻게 더 스펙타클해 보이고. 근데 이제 이거를 혹자 입장에서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거죠. 너네가 뭐 아직 정상도 못 찍어봐서 그런 거 아니야? 굳이 말하자면.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내 머리는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보긴 많이 봤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그죠. 그러니까 쓴 이야기도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전시에 약간 의미를 이런 곳에 찾고자 해요. 그다음에 예술 중재자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게 이게 단순히 힙한 움직임이라고 치부한 걸 떠나서 이거가 주는 반성을 한다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대중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예를 들자면. 근데 저는 약간 그 생각 들어요. 오히려 이 예술 중재자는 좀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너무 네트워크적이다? 저는 오히려 폐쇄성이 좀 잃어가는 것 같아서 아쉬운? 예술이 폐쇄적이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작업에 대한 담론의 대화를 가능성을 많이 열어둬야 된다는 것 자체가 피곤한 느낌도 있는 거예요. 마치 이 하나의 테마에 대해서 수천만의 네티즌들이 설전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것보다 그냥 약간 그냥 아이씨 난 이거 한 거야. 그냥 한 거야 라고는 이게 오히려 저는 요새 좀 쿨하다고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는 이렇게 원론적으로 했나 보다.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작가마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럼 재미없지. 그러니까 그 옆에 대변인이 중재자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전시 이게 뭉크 뮤지엄에서 찍은 유튜브 영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산드라 무진가 인터뷰도 있고 인터뷰라면 소개 영상이죠. 자기가 말하는. 그리고 이거 제낫 아미리 이 사람 것도 있어요. 다
그래서 두 명께 있으니까 한번 다 가보시는 약간 진짜 그 관계가 같아요. 대통령과 청와대 대변인의 느낌이지 않을까. 약간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아직 이 영상을 안 봤는데 한번 보고 판단을 해야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 전시를 통해서 생각해보면 그런 그 대통령의 이슈를 들으니까 좋은 것 같은 게 뭐냐면은 작가가 오히려 너무 요즘에는 대변인스러워졌고 그러니까 작가가 자기 작업을 대변하고 큐레이터가 너무 대통령스러워졌어. 근데 이것을 반대로 해야 될 시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큐레이터가 대변인 같아야 되고 작가가 대통령 같아야 돼. 작가는 신비로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맞아. 어느 작가는 정도는 맞아. 작가는 왜 원래는 청와대나 이런 백악관 내부를 잘 공개를 안 했잖아요. 그것도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신비성과 플러스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리고 기밀의 느낌 있잖아. 패션쇼를 치면은 그러니까 패션쇼 치면 제 생각에는 작가가 디자이너 같아야 되고 큐레이터가 모델 같아야 된다 생각해요. 굳이 말하자면. 왜냐면 그런 큐레이터가 좀 더 이제 관객과 소통을 하는 거고 나머지 작가 이제 마지막에 나와서 이렇게 딱 박수 치면 알죠. 그런 걸 하는 건데 요즘에는 오히려 큐레이터가 너무 디자이너 같고 디자이너 같고 작가가 너무 모델들 같다 사실은. 또 그런 맥락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맞아. 그래서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주제 같아서 저가 굳이 작업 내용을 많이 조사해오지 않고 이런 거는 뭐 요즘에 다른 작가 전시 봐도 되고 책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걸 무진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긴 했죠 저희가. 그때 차라리 이런 맥락에서 좀 생각해보시면은 좀 저는 재미있는 생각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조사해왔고 랍시렌과 산드라 무진가에 대해서 쓴 거 있는데 이건 이따가 모아가지고 끝에 한번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랍시렘의 작업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소개할 작업은 마더스텅이에요. 아까 저희가 저번 시간에 마더스텅의 작업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 작업을 저는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서 그때 오펜 씨와 제가 뭐 분석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조금 더 랍시렘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걸 조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먼저 전시 소개를 하자면 이 마더스텅 작업은 2017년에 처음으로 이제 랍시렘과 영화 감독이 이제 윙의 우에 이제 프로젝트 작업을 시작한 비디오 작업이에요. 그래서 첫 작업 발표 당시에 관람객이 마더스텅의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가지고 스톡홀름에 있는 이제 세계 중국 레스토랑을 투어 형태로 돌아다니면서 비디오 작업과 함께 체험하는 형태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세계 중국 레스토랑을 투어 형태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비디오 작업을 들고 이렇게 보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마더스텅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이 가능해서 또 다운 받아봤고 어플이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애플 스토어나 이제 구글 스토어에 이제 마더스텅이라고 치면 나오는데 이 전시를 이제 2017년에 시작을 해서 2019년까지 총 이제 6차례 조각과 이 설치 작업과 함께 전시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 전시도 처음에는 스톡홀름에서 했다가 다음에 이제 보니오 콘스탈이라는 갤러리라는 스톡홀름에서 또 한 번 했다가 아이슬란드의 코팝 보기르라는 곳에서 했다가 다시 스웨덴의 말메에서 했다가 프랑스의 파리에서 했다가 스톡홀름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재밌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작가의 작업의 이 초창기 컨셉이 사람들이 스웨덴의 레스토랑을 이제 투어 형식으로 돌아다니는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 오늘날에 이거 자체가 약간 디아스포라적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에 우리 전시 자체가 이미 디아스포라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한 군데에서 이렇게 토속 전시는 거의 없는 느낌? 이제는 그냥 다 돌아다니는 투어를 돌지 전시가. 그런 느낌을 그냥 의도적이진 않지만 좀 제가 일부러 이거를 말하는 이유 자체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약간 느꼈던 게 조지 오키프 전시 파리스 봤죠 저희가. 근데 요즘에 느낀 게 조지 오키프 전시가 날 따라다니는 느낌 있지. 그쵸. 저거 하던 건데 여기서 오고 있다. 이제 여기서 하는구나 이런 감성.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더스텅을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제 마더스텅이라고 하면 이제 한국어로 엄마의 혀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기도 한데 이게 사실 한국어로 제대로 번역하면 모국어예요. 이제 모국어가 이제 이게 모국어구나. 네, 마더스텅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했다고요? 네, 그 뜻이 제가 쳐봤는데 마더텅이라는 단어는 모국어가 되더라고요. 근데 마더스텅은 그래서 약간의 그 언어 유희가 있네. 그래서 마더텅이라는 단어가 사전적으로 보면은 어린 아이 앞에서 가장 가깝게 쏟아지는 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전시 어플리케이션에서 랍시렘이 이 전시를 시작을 할 때 딱 말을 하는 게 이거는 그냥 다 픽션이다. 내가 다 이 윙의 우와 함께 짠 픽션이기 때문에 이걸 믿지 마라라고 해요. 그 밑에 그런 거 써있나요? 만일 실제와 겹치더라도 우연임을 밝힙니다. 진짜로. 그렇게 써있어요? 혹시나 실제와 같아 보일지도 하더라도 그게 진짜 써요. 코인시던트라고 써있거든요. 이건 그냥 우연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작업이 대표적으로 총 3개의 챕터예요. 첫 번째가 딸이 엄마한테 보내는 편지 하고 1978년 피치텅
복숭아. 네, 그리고 과거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너가 새로운 레스토랑 오너에게 보내는 이야기. 이제 2018년 현재라고 돼 있으면서 미스 차이나라는 제목이 따로 가지고 있고 세 번째가 이제 할머니가 자신의 손자에게 태어나지 않은 손자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미래구나 이게. 네, 이건 또 사이보그 월드라고 해서 2058년에 보내는 편지이자 좀 미래를 상정하고 있는데 이 영상이 이제 챕터별로 등장인물도 다르고 제목도 다르고 날짜 장소까지 각각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가가 이제 인터뷰에서 이 1978년부터 2058년으로 했을 때 이제 80년이란 말이에요 총. 여기서 인간의 평균 수명에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싶었다 해서 40년마다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를 편지로 표현을 했던 거죠. 맞지 이거 산이 노래인데요? 네? 산이 노래. 내 얘기는 아니고 내가 그죠 그런 느낌이 지 얘기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 챕터들을 소개해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랍시렘 부모님이 폐업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 얘기면서 완전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름만 바꾸고 그러니까. 아까 아닌 것처럼 하고 있죠. 그래서 재밌는 게 이제 1970년대 아까 내려온 스톡홀름의 중식당들의 역사를 연구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중식당이. 네. 근데 그 중식당이 이제 문을 닫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기록을 남기기 위해 3D 스캐닝을 하려고 했는데 그 새로운 오너의 거절로 이 두 번째 챕터랑도 또 연관이 되죠. 새로운 오너의 거절로 아쉽게도 본인이 이제 부모님 중식당에서 스캔을 하지 못하고 다른 식당에서 스캔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다른 식당들도 참 내가 왜 이걸 스캔해볼 생각을 안 했지? 하면서 돌아다닌 게 이 작업의 연구 시발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챕터를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맥도날드에서 태어난 아이. 약간 그런 느낌이 돼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아닌데 프랜차이즈를 그 저는 놀랐던 게 그 독일의 뭐지 이름이 리들 있잖아요. 네. 리들은 매장마다 인테리어 다 똑같던데.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칸이 나눠지는 게 다 똑같아요. 빵이 어디 있고 이런 그죠. 게 다 똑같더라고.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것 같더라고. 어디에 가든 편하게 하라고. 그게 그거잖아요. 저희 예전에 무슨 작가 때인데 영화관과 슈퍼마켓 아시죠? 영화관은 들어올 때 어렵게 하고 나갈 때 푸르 나갈 수 있게 출입문이 더 크거든요. 그러네. 근데 슈퍼마켓은 반대예요. 들어올 때 완전 잘 들어오게 하는데 나갈 때 구멍이 요만해요. 카트에 하면서. 그러네요. 이게 얘네들이 미루처럼 만들어 놓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사람들이 나가기 직전에 껌이나 사게. 사탕 같은 거는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고 약간 컴팩트한 것들을 항상 계산대 앞쪽에 분리시켜놓고 조금 뭐 식재료 같은 것들 이제 복잡하게 해놔가지고 계속 돌아다닐 수밖에 없게. 이케아랑 비슷한 거잖아요. 저 이케아에서 한 번 길 잃었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약간 무슨 그 뭐냐 인셉션처럼 한 30분을 여기로 가는데 또 여기야. 또 한 바퀴 돌아 또 여기야. 한국 이케아였나요? 독일 이케아. 독일 이케아. 그래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게 만드는 거죠. 얻어 걸리게. 침대포 샀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랄까요? 침대 시트. 돌아다니다가 오래 있을수록 당했다. 돌아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슈퍼마켓에서는 불문율이 빠른 음악 안 틀고 느긋한 음악 이마트 이런 데도 잘 나중에 들어보면 또 그런 게 있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챕터별로 소개를 하자면 첫 번째 이제 피치텅이라고 해서 1978년에 보내는 편지는 이 딸이 엄마에게 하는 이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의 시작에 나레이션이 이제 자막과 함께 묻는단 말이에요. 이 듣는 청취자들한테. 네.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궁금할 겁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이 질문은 대개 대답하는 이가 있음을 상정할 때 나오는 질문이지요. 그러면서 본인을 이제 인 비트윈 상태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 중국은 시점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 3D 스캐닝을. 그러면서 이 도착한 일에 300년이 지났다고 이야기를 3세기가 지났고 자기가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태어나고 죽은 세대를 모두 기억하며 자기네 상태는 자신의 환경의 총 집합을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굳이 앞에 딸이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약간 이런 식의 해석도 있더라고. 보니까 다른 기사에서는 이 딸이라는 게 알고 보니 인간인 딸이 아니라 중국음식점 자체일 수도 있겠다. 그렇네. 중국음식이 왜 자기를 여성으로 표현하지 못하냐. 주방을 갖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의인화된 이야기를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이야기도 있는데 미스 차이나기도 하고 그 다음 게? 네, 근데 그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의도적으로 되게 랍시렘의 개인적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치텅이라는 게 저는 사전적 뜻이 있는 줄 알고 찾아봤어요 계속. 근데 뜻은 없고 나중에 이제 랍시렘의 얘기를 이 혀가 복숭아처럼 이렇게 부어 올랐다고 하는데 알레르기야? 이게 재밌는 이야기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혀가 건강상에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붓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의학에서는 심장과 연결시켜가지고 너가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너무 흥분해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혀와 심장이 연결됐기 때문에 네 혀에 그 증세가 나타난다. 혀가 그래서 약간 심장처럼 이렇게 빛이 모양. 그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이 나레이션에서 얘기하는 게 엄마는 항상 나한테 그랬다.
탕약 끓여 먹어라. 탕약 가져왔다. 그래서 이걸 자기한테 먹인다. 근데 효과가 없다. 자기는 그래서 엄마와 함께 스웨덴 의사를 찾아갔다. 근데 스웨덴 의사는 나한테 다른 진단을 내리는데 그치. 엄마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엄마는 이건 한의학. 심장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서 엄마는 나한테 이 자기가 하는 이 한의학적인 소견들을 당장 내 눈앞에 스웨덴어로 빨리 의사한테 번역하라고 한다. 오. 그럼 자기는 누나를 굴리면서 짜증나지만 번역을 하고 있다. 그런 거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이 첫 챕터에서. 그치. 그러면서 아빠가 죽고 난 뒤 우리 집안의 상황은 매우 바뀌었다. 아빠가 죽고 난 뒤 엄마는 나한테 더 의지한다. 엄마는 내가 더 잘 되길 원한다. 우리 집안 뭐 예를 들면 엄마의 중식당을 이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누구는 한 명의 자식은 예술을 하고 싶어하고 한 명의 자식은 은행원이 되었으며 다른 한 명의 자식은 그냥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24시간 일주일 내내 이 식당에서 일할 생각이 없다라고 막 나레이션 이러면 설명을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계속되는 이야기가 나는 숙제를 해도 숙제 검사를 받을 수도 없어. 왜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스웨덴어를 제대로 못 하는데 그래서 이게 쌓여 있던 게 이제 엄마랑 대립을 하면서 막 다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에 대한 불만을 이모한테 얘기하면서 이모가 그러거든요. 너는 광둥인을 이해하지 못해. 홍콩 사람을. 홍콩인의 마인드가 있고 홍콩인은 가족과 함께 가족이 중요한 문화야. 너는 겉모해잖아. 너는 그래 겉모해라고 하거든. 너는 바나나 키드니까. 라면서 이제 결국에는 어쨌든 이런 언어나 소통에 대한 이제 부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갑자기 그게 딱 끝나요. 그러면서 이제 장소를 이동하면서 두 번째 챕터가 시작되는데 이제 두 번째 챕터는 이제 미스 차이나라고 해서 2018년이에요. 근데 저도 이게 랍시렘의 개인 이야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랍시렘 부모님이 2017년에 넘겼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2018년에 새 오너한테 준 편지니까. 네, 그것도 보면은 한 중식당을 오랫동안 소유했던 오너가 새로운 오너에게 식당을 넘기게 되고 새 오너는 그녀의 중식당을 새롭게 뜯어고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인테리어를 싹 바꾸거든요. 이제 인테리어 리모델링과 함께 바뀐 중식당을 기존 오너인 화자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미련과 집착을 가진다. 그녀의 자식들은 누구도 중식당을 물려받으려 하지 않았기에 어쩔 수 없이 팔게 됨을 한탄하며 이제는 광둥 음식에서 뷔페식으로 운영을 바꾼 새 오너를 욕하기까지 한다. 새 식당에서 중국 음식뿐만 아니라 이제 타이, 한국, 일본 음식까지 팔게 된다. 새 오너는 결국 그녀에게 충고하지만 이미 그녀는 잔뜩 화난 상태로 도와주지 않을 거라 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기존 그 새 오너가 중국식으로 계속 하다가 요리 실력도 안 되고 불안하니까 이제 뷔페식으로 운영을 바꾼 거예요. 약간 그런 거 같네요. 첫 번째가 막 그 음식점 얘기를 했을 때 막 한의원 얘기처럼 동양학 얘기 그때 이제 섞이지 않은 1세대를 뜻하는 거고.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글로벌화를 위한 어떤 그 얼류캐닛을 제한하는 그죠. 보편적 동양인 보편적 그리고 미스 차이나잖아 이게 미스 차이나. 그죠. 그리고 저희가 그것도 있잖아요. 그 요새 그 짬뽕 아시안집 맞잖아요. 베트남 음식점에서 스시 팔고. 그죠. 그런 거 다 섞어 팔잖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 수요가 있으니까. 버블티도 팔고. 그 수요에 맞춰서 딱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글로벌화되는 과정. 그죠. 뭐 자기 세대일 수도 있고 뭐. 그죠. 세 번째 챕터가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게 이게 좀 어쨌든 미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예언이자 동시에 안 태어난 손자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또 하자면은 첫 시작 조체를 또 중식당을 표현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새로운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내 옷의 일부분에 재단된 곳은 홍콩식이다. 그러나 다른 곳은 한국식이고 다른 곳은 일본식이고 또 다른 곳은 또 타이식이다. 그치. 나는 마치 모자이크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의인화돼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편지가 할머니가 이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자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중식당과 가족 이야기를 전한다. 미래 새로운 기술로 개발된 로봇들이 서빙하고 설거지를 하고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중식당 때문에 점점 밀려는 인간이 운영하는 식당. 사람들이 전통적인 음식보다는 퓨전이 뷔페식 음식을 선호하면서 결국 본인의 식당도 이제 퓨전 음식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식당에 피닉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의 직원이 와가지고 이제 꼬드기는 거죠. 이렇게 서빙을 로봇처럼 바꾸면은 화제가 되고 그럼 사람들이 온다. 꼭 그 레이지 수장 그 원형 테이블 같은 그런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도 말하기를 나 근데 이제 내가 나 계속 적극적으로 광동 음식을 팔고 싶은데 심장이 안 좋으니까 혀가 문제가 생겨서 내 혀가 다시 복숭아 혀처럼 부풀어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까 말한 사이버펑크의 시대로 간 거. 맞아요. 그런 얘기하면서 과거에 그 처음에 딸이 아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이 이 할머니가 됐음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할 수 이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순환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거의 뭐 전 세계 중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을 위한 약간의 절절한 스토리 라인. 그죠. 그래서 이 할머니 나중에 이러거든요. 이미 내 양 무릎과
엉덩이는 메탈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반 사이보그이고 언젠가는 자기가 이 혀도 아파오니까 혀도 대체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체할 수 없는 건 눈알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눈알만 빼고는 모든 장기가 다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혀도 언젠가는 메탈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자기는 거의 완벽한 사이보그가 될 거다라는 사이보그 월드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미 나의 역할은 중식당에 오면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와서 이제 로봇들이랑 셀카를 찍으면서 나와 같이 셀카를 찍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진 이제 고철 덩어리다라고 하면서 이 세 개의 챕터가 끝나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이야기들의 중점이, 그러니까 배경이 항상 이제 중국 시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중국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 부모님의 중식당이 작업의 모티브가 되었던 게 저는 이제 이 중식당이 그냥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그냥 이 랍시람한테 있어서 인생이지 인생. 정체성이랑 이제 유대감이 형성화된 통로라고 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저는 좀 이게 감정적으로 분석을 했던 건데 그래서 스웨덴이라는 타국에서 그러니까 중식당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상징하는 게 약간 디아스포라잖아요. 그죠. 그 이게 이민자들의 그 지표와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랍시렘과 비슷하게 이제 바나나 키드라고 불리는 랍시렘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외국의 중식당 또한 그 인테리어랑 양식은 중국 전통 문화를 따르지만 이제 메뉴 구성부터 이제 손님 그리고 식당의 오너들까지 모두 현지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뭐 그 이상한 걸 뭐냐면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일본 음식점 독일에서 만약에 일본 음식점을 가면 종업 얻는 중국인이고 그죠. 셰프는 한국인이고 그죠. 나는 한국인이고 그죠. 그다음 저기 있는 건 독일인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섞여 있으니까 그죠. 이게 그러니까 막 그 한식당도 가끔 그런 데 있잖아요. 갔는데 중국 분이 셰프고 그래서 그죠, 좀 당황하고 내오는 반찬들도 이거 한국식 오이김치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먹기엔 너무 달고. 맞아. 그런 근데 게 이게 사실 현지인들한테 통용되는 그냥 현지식일 수도 있고 맞아. 아무도 모르는 게 다 짬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패시로 간 거지. 그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이 스웨덴 내에 있는 이 중식당 자체가 그 3D 스캐닝이랑도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냥 이 자체가 그냥 근간이 약간 없는 약간 불안한 상태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랍시렘의 이 영상 작업에서 사람들이 그냥 그 둥둥 떠다니는 공간에 둥둥 떠있는 그 3D 공간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유령처럼 활보하게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그 근간 자체가 불안한 거랑 좀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그냥 저는 이걸 좀 들으면서 생각한 게 참 뭔가 현대 예술에서 좀 미래적인 맛을 섞은 미나리랑 되게 유사하다. 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는 영화 한 편으로 끝날 이야기지 이거를 진짜 인생의 작업을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소리가 나올 거거든. 오케이, 너네 부모님 중국 식당 한 거 알겠어. 까지가 그러니까 이게 요거 자체는 되게 재밌는 생각 같아요. 중국 음식점을 하나의 스토리로 풀어내는 거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로. 근데 그것들이 이제 굳이 말하면 이민자들이나 뭐 이제 나와 같은 바나나 키드, 뭐 건모애들을 대변하기도 하고 나중 가면은 이 건모애가 더 느낄 또 미래에 대해 소외감이 있을 거고. 그죠. 뭐 근데 그런 맥락으로 말하는 거라서 중국 음식점이라는 맥락을 잘 쓴 것 같긴 한데 너무 그러니까 한계가 좀 보이기도 하죠. 확실히.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미나리를 찍으신 감독분이 뭐 다음에는 뭐 쑥을 찍을 건 아니잖아요. 쑥갓 뭐 이런 거 찍을 거 아니고 그 다음에는 또 뭐 모르겠어 뭐 칡나물 뭐 이런 거 찍을 거 아니시니까 그죠. 그건 평생 동안 끌고 가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너무 전력 투구를 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그러니까 해요. 이게 왜 완전 전력 투구인 게 이 중국 음식점에서 계속해서 랍시렘이 말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중국 음식점에 그 이름들 있잖아요. 그 뭐 밤부 가든, 민 가든, 뉴 베이킹 시티, 뉴 베이징 시티, 아니면 뭐 홍콩, 아니면 우리 한식당 중에서도 막 서울이라는 이름도 있죠. 뭐 서울 뭐 도쿄, 서울 가든, 뭐 그런 것들이 약간 이 불안한 근간을 계속해서 끌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현지인이 내가 가서 거기서 밥 먹는 이유는 유사 체험을 위한 거예요. 그죠, 맞죠. 내가 그 나라를 가는 느낌이 아니라 아 오늘 모처럼 기분 내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오늘 색다른 거 먹고 싶다.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내거는 광고들이 그렇잖아요. 현지화된 맛. 그죠. 당신은 오늘 뭐 베이징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속 밑도 끝도 없는 유사 체험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이버펑크이자 약간 게임 같잖아요. 맞아. 당신이 성실 작가도 비슷한 맥락도 있고. 오, 그죠. 그러니까 당신이 뭔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체험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유사 체험 시켜줄 테니까 글로 계속 초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것도 거기에 음식점도 바뀌는 것도 저는 이런 불안함을 보여준다 생각해요. 챕터 2에서 그 음식점이 더 이상 그런 광둥식의 전통 요리가 아니라 뷔페식으로 된다고 했을 때 뷔페식은 사실 이 그때 저번 시간에 말했던 레이지 수장을 생각했을 때 뷔페식은 이 원형 테이블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필요 없지. 왜냐면 사각 테이블에서 그냥 각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퍼오는 거니까. 네, 그걸 이제 랍시렘의 이제 광둥식 스타일로 해석을 하자면은
원형 테이블은 서로가 마주보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가 서로한테 음식을 건네주면서 이 중국식의 유대감을 형성시키는 건데 맞네요. 이런 뷔페식은 극한의 개인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뷔페 가면 가끔 좀 애매할 때가 이게 서로 퍼오는 타이밍이 안 맞으면은 밥을 혼자 먹게 같이 잘 안 먹게 되는 뭔지 알죠? 응. 그리고 먹느라 바쁜 게 뷔페식은 내가 먹은 속도에 맞춰서 내가 가져와야 되거든요. 많이 먹고 그러려고 가기도 하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공동체 문화에서 그러니까 함께 먹는 문화가 중요한데 맞아요. 이런 뷔페식은 애초에 근간이 서양이고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라냐 자기 먹을 만큼 혹은 자기 쟁반에 딱 맞아요. 자기 먹을 것 맞아요. 우리 옛날처럼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정 게임이라고 하는 거를 뭐죠?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콜라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뭐 무한도전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건데 사람이 조금 마셔야 뭐 나도 더 그런 유대감이 있는 건데 여기는 그냥 그런 게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어쨌든 랍시렘이 말하고자 하는 뭔가 개인적인 느낌에서의 상실과 더불어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적 상실이라고 인간적 유대감도 없어지고. 네, 없어지고 그냥 유령처럼 둥둥 떠다니는 존재가 돼버리는 느낌. 그죠. 그게 이제 중식당으로 형상화되고 그 개인적인 경험이랑 딱 맞춰져서 보일 수 있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조사를 했던 게 아까 오펜 씨도 그 3D 스캐닝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랑 좀 고고학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러면 디지털 포렌식도 수사를 할 때 손실된 이제 데이터를 복구해서 역추적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고고학은 또 반대로 역추적을 어떻게 하냐면 3D 스캐닝처럼 뭔가 있던 손실된 거에서 찾는 게 아니라 파헤쳐서 손실된 걸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저는 랍시렘의 방식이 설치적인 방식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전시하는 오브젝트들은 약간 고고학적인 방법을 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손실된 것들만 보여줘서 그냥 거기서 이게 뭐지? 어디로부터 나온 건지 모르는 건데 반대로 이제 VR이나 영상 작업은 손실된 것들을 역추적할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고고학은 뭔가 댕그러니의 느낌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의 좀 방향성이 다르다면 디지털 포렌식은 뭔가 이제 역추적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고고학은 발견의 의미를 두는 거고 네. 디지털 포렌식은 역추적의 의미를 두는 그죠. 그 느낌이죠. 그죠. 디지털 포렌식은 발견된 것을 역추적하는 거고 네. 고고학은 역추적을 해서 발견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죠. 네. 잘 정리해 주셨네. 그런 느낌이라 이게 영상 작업이나 그리고 이 설치 작업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것들을 합쳤을 때 그냥 역추적에서 발견하고 발견해서 역추적하는 것 자체를 합치면은 그냥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냥 전체 시간이 되거든요. 그죠. 완성품이 되는 느낌이죠. 그거를 이제 뭔가 자기가 안에서 일부러 유실된 거를 보여준 것과 동시에 바깥에서 그 유실된 걸 보충해줄 수 있는 걸 보여주는 이유가 관객들로부터 뭐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영상물은 한마디로 말하면 포렌식의 과정을 띠고 있고 오브젝트는 사실 고고학의 과정을 띠고 있는데 이것들을 한 곳에 놨을 때 그것들이 뭐 얼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감성이 된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정리 잘해주셨네. 이렇게 해서 보면은 또 영상 찍으면서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스웨덴을 돌아다니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계속해서 뭔가 고고학적인 발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영상을 통해서 그 흔적들을 찾아다녀라라고 하는 그런 랍시렘의 의도가 들어있지 않나. 아니면은 어떤 그 추적의 결과물로서 오브젝트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 그죠. 예를 들자면. 그죠. 뭐 그런 식의 약간 연결고리가 있는 거네. 그죠. 그래서 보면은 딱 그런 식이에요 항상. 이게 구조적으로 좀 단순한 게 그러니까 영상 안에서도 사람들을 뭔가 유령처럼 만들고 어쨌든 횡단하게 만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뭔가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기억에 대한 뭔가 추적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자기에 대한 회상을 관객들한테 약간 요구하는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겪었어요 나의 기억이 어땠는지 확인해 볼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우리의 시간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횡단하는 존재예요 라고 하는 뭔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기억을 회상하는 것 또한 약간 디지털 포렌식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억을 회상한다는 것 자체가 완벽한 기억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컴퓨터도 아니고 그렇죠. 어떤 단서들을 추적해서 발견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그걸 하는 거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손실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기억을 추적하는 것이 이 기억을 회상함으로써 그 남아있는 데이터들을 끌어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그 저희가 회상한다고 했을 때 느끼는 뭔가 비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뭔가 향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행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공간으로 데려간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바슐라르라는 철학자가 이 텍스트를 제가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공간의 시야계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기억은 시간성이 아니라 공간성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회상할 때
그때를 가는 방식을 2018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자체가 공간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데자뷰도 뭐 비슷한 맥락일 수도 공간적인 게 되게 세죠 기억이. 그죠. 기억의 맥락에서는 네. 확실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중식당 자체가 어쨌든 기억에 대한 공간이다. 기억에 대한 공간이자 동시에 그러니까 랍시렘한테는 기억의 공간이지만 대중들한테는 저번 시험 할 때 뭐 껍데기가 될 수도 있고 그 리미널 스페이스처럼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이지만 이미 지금 중식당이 뭔가 약간의 컨셉 자체가 프랜차이저가 됐기 때문에 그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게 뭔가 이케아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주는 공간이 될 수 있는 되게 한마디로 이중적인 공간인 거죠. 그죠. 그녀에게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녀의 작업에서 그녀가 사실 드러내려고 하는 게 그런 이중성을 좀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지. 그녀의 작업에 우리가 상반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게 사실은 그거 같아요. 이 그녀가 중국 음식점이라는 그 거대 프랜차이즈에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억을 우리는 보편성을 통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작업이 사실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양면성이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에게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은 그 유령처럼 이 VR을 배회하는 그 영상이 있다 치면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사실은 이게 뭐 VR 투어를 하고 있구나. 뭐 이런 맥락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우리가 유령으로서 이걸 활보하는 거구나. 뭐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랍시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는 거거든요. 거의 그 감성. 그죠. 근데 그 감성이 사실 중첩일 테고 그다음에 이 영상의 나레이션이나 뭐 내용도 봤을 때 대단히 개인적인 걸 쓰잖아요. 근데 제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대단히 보편적인 제목이에요. 뭐 나의 유년 시절 이런 제목이 아니라 뭐 미스 차이나 뭐 사이보그 월드 뭐 이런 맥락인 걸 봤을 때 그녀가 여기서 중첩시키려 하는 개념은 확실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것과 그다음 이것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을 동시에 합치는 건데 디지털 포렌식이 얘기한 게 그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고고학이라는 거는 보편성을 찾는 과정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그죠. 내 개인적인 역사를 알기 위해서 내가 신라 시대 유고를 파헤치지 않잖아. 그죠. 근데 디지털 포렌식은 동시에 되게 개인적인 과정이 사실은. 수사라는 거는 그런 이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서 무슨 신라 시대 유고를 파헤치지 않잖아. 사실. 디지털 포렌식은 철저히 개인적인 어떤 내용을 찾아내기 위한 거거든요. 그죠. 디지털 장례식 이런 것도 보면은 무슨 보편성을 위한 게 아니라 개인을 다 지워버리는 거잖아. 맞아. 그런 맥락을 디지털 장의사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이런 맥락을 봤을 때 디지털 포렌식과 고고학의 차이는 보편성과 사실 또 그거에도 있고 동시에 아까 막 말씀하신 소실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디지털 포렌식은 사실 소실되었던 것을 찾는 과정이고 고고학은 소실된 것 자체를 찾는 거예요. 그죠. 뭐 디지털 포렌식을 소실되지 않기 위해 찾는 거라면 근데 그거라면은 그것은 랍시렘의 작업과 훨씬 연관이 커요. 왜냐면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기억에서 소실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걸 파헤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스캐닝을 더 정교하게 뜨려고 했고 근데 그건 불가능하죠. 예를 들자면 근데 반대로 관객이 느낀 입장은 고고학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뭐 중국 음식점이 이런 미학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관객은 더 보편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게 어디서 나온 거고 이게 신화질이고 이런 맥락이라면 랍시렘은 이거는 내 엄마와 할머니가 주고받은 카톡을 디지털 포렌식하는 거야. 그죠. 뭐 이런 감성처럼 돼버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도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뷰 보면은 자기가 진짜 모든 걸 다 스캔하려고 그러니까 주방에 있는 가재도구부터 지금 다 스캔을 했는데 걔한테 이건 우리 엄마가 이거 쓰던 건데 그 느낌을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랍시렘은 자기 부모와의 추억에 대한 유사 체험을 하기 위해서 다른 식당에 가서 스캔을 뜬 거죠. 근데 이 감정이 겹치잖아요. 그러면 랍시렘이 나는 이건 우리 엄마가 쓰던 건데 라고는 식으로 스캐닝을 뜨고 있으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은 사실 랍시렘에게 그렇게 말한 거죠. 아니야 이거 이케아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보편적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충돌 중식당이 랍시렘한테 얻어 걸렸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좋은 요소인 게 그러니까 중식당 자체가 주는 보편성이 생겼기 때문에 맞아. 이 개인의 감정이 이렇게 넓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예시가 대단히 좀 추잡하긴 한데 뭐 대통령 집무실에서 뭐 대통령 비서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나눴어. 추잡하네 벌써. 근데 그 공간은 그들에게는 대단히 개인적인 공간이 돼버리는데 남들이 볼 때는 대통령 집무실인 거랑은. 근데 그 공간의 기억과 보편성을 딱 중첩시켰을 때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던 게 이제 랍시렘의 전략이었겠죠. 격격의 공간은 그때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도 그것도 그래요. 누군가한테는 일상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 일상성이 소거됐을 때 느끼는 향수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 전혀 일상성이 없는 공간에서 그 일상성들 소거됐을 때 공포를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똑같이 가져가려고 의도적으로 이제 랍시렘이 계속해서 이 공간을 끌고 왔던 거죠. 재밌는 게 이제 기억과 아까 제가 공간성에 대해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의 공간의 기억법이라고 해서 그거 유명하죠. 네, 유명하죠. 기억의 궁전을 만든 다음에 그걸 찾아낸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3L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3L이 뭐냐면 첫 번째가 로쿠스라고 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오케이 나 예를 들면 지금 오펜신의 집이라고 했을 때 이 방에 있는 세 번째 서랍에 기억을 저장해놨어요. 기억을 근데 이 방은 로쿠스가 되는 거예요. 가장 작은 단위. 가장 작은 단위의 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로시라고 해서 이 다수의 로쿠스를 칭할 때요. 그러니까 이 다수의 로쿠스니까 결국 이 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로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 로케이션. 아파트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아파트는 똑같은 건물들이 반복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랍시렘의 중식당으로 번역을 했을 때 랍시렘의 중국점은 로쿠스가 되는 거고 그죠. 그 중식당은 뭐라죠? 로시가 되는 거고 이 중식당들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 때문에 이렇게 로케이션들이 그 이제 로케이션이 되니까 거기서 저는 랍시렘의 기억의 궁전이 이렇게 보편적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대단히 재밌는 방식이네요. 기억과 보편성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니까.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뭐 베이퍼 웨이브하고 리미널리티 얘기했던 게 약간 저는 좀 이 사람의 의도는 굉장히 향수에 대한 의도였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중국 음식점이라는 좋은 소재가 얻어 걸림으로써 뭔가 탁 깊어졌다. 네. 깊어졌다. 네. 그래서 다음 소재는 제가 또 생각했던 혀이긴 한데 사실 이것도 결국엔 의사소통이나 이런 상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한다는 거. 그러니까 뭐 혀가 미끄러졌다라고 표현하더라고 영어에서는. 그죠. 아니면 그 얘기 들어보시면 뭐 cat got your tongue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캣이 너의 혀를 가지고 있냐. 네. 그러니까 혀에 대한 표현이 그러니까 미국이나 아니면 우리나라도 혀가 꼬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근원지가 되는 약간 뿌리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는 따로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형상, 뭐 중국 음식처럼 눈앞에 보이는 형상은 혀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혀 잘리면 말 못하듯이. 말 못하지. 그래서 이 혀가 복숭아처럼 부어 올랐다고 하고 뭔가 그걸로 인해서 그게 뭐 한의학과 양학에 대한 뭐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그걸 뭐 굳이 심장을 연관시키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막 이런 맥락이 있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첫 번째 챕터나 이제 두 번째 챕터나 이 세 번째 챕터에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이 안 될 때 나타나는 이런 소실들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세 개 다 사실 어느 정도 그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가 있네요. 그죠. 엄마와 딸의 의사소통, 뭐 오너끼리의 의사소통, 마지막 할머니와 그거의 의사소통. 세대 간의 또 소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확실히 뭔가 지금 중식당의 그 소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억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도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지표가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이 들죠. 맞네요. 근데 확실히 그녀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 그녀에게 개인적인 주제겠지만 그 세대 차이나 뭐 이민자로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적인 그런 이민자로서의 이주자들이 가지는 소통에 대한 확실히 그런 것도 세게 반영이 돼 있긴 하겠네요. 제가 랍시렘이라면은 가뜩이나 나는 스웨덴인 같은데 난 또 중국계 스웨덴인도 아니고 난 또 홍콩계 스웨덴인 거예요. 그죠. 이런 광둥어와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챕터에서 새 오너가 그 기존 오너 그러니까 랍시렘의 엄마로 추정되는 인물을 비웃기도 하거든요. 너 뭐 이렇게 중국어 촌스럽냐? 광둥어인 줄 모르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막 열받아서 이거는 광둥어야. 만다린이 아니고 이건 꽝둥어다. 이런 걸로 무시하면 되냐 하면서 촌스럽다고 막 그렇게 욕을 하냐 말면서 그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것들이 보면은 그냥 랍시렘이 가지고 있는 이 개인적 가족사랑 연결해서 뭔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민족 국가는 아니니까 그렇지 않아도 해외에서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진짜로. 그죠. 더 체감이 많이 될 거고. 요즘 같은 시대는 더 다인종 국가가 되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랍시렘 저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 생각엔 그래서 이 테마나 이 소재들이 아까 미나리 예를 잘 들으셨는데 그러니까 이 소재가 너무나 반복되기 때문에 사실 지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맞아요. 2017년에서 2019년까지 했었다고 하잖아요. 2년 동안 6번의 전시를 했는데 중식당으로 다 중식당이니까 같은 영상을 전시를 했지만 거기에 덧붙여줬던 거는 그냥 설치적 컨셉의 바꿈이었거든요. 그건 맞아요. 예를 들면 뭐 그 꽃병이라든지 맞아. 아니면 네온 사인이라든지 거울이라든지 그게 미나리 같은 경우만 해도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더 특수하다 생각하거든요. 중국 음식보다. 왜냐면 그게 철저히 자기 이야기 같이 느껴질 수 있는 이유가 미나리란 건 한국 사람도 굳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중식당 같은 경우는 너무 그렇다고 하기에도 너무 개인적인 게 사실 더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만약에 그녀가 더 개인적으로 하고 싶으면 뭐 중식당의 경험을 해서 뭐 몽골리안 비프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거기 메뉴가 있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더 직접적인 개인적인 레퍼런스가 있으면 더 파워가 셀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볼 땐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랍시렘 어머니를 통해 고백했잖아요. 누구도 자신의 중식당을 이어갈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랍시렘은 생각보다 되게 본인도 약간 그 두 번째 탭스터에서 은근슬쩍하게 약간의 후회를 내밀기도 하거든요. 아빠 돌아가시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잘했던 애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거에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아 있는 기억만이라도 그러니까. 남아 있는 흔적만이라도 그게 너무 껍데기스럽네. 잡으려고 그래서 껍데기스러운 작업이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그런 거야. 차라리 걔가 엄마를 도와서 아침에 새벽 시장에 같이 나가봤으면은 뭔가 더 스토리라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 뭐 스웨덴 버섯은 중국 버섯이랑 다르다더라. 뭐 그럼 버섯으로 가면 미나리처럼. 뭐 그런 식으로 가면 또 더 그래도 특수한 소재가 있으니까 이게 바닥이 날까라는 생각을 굳이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특수한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뭐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용하는 작가가 많지는 않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도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없는 소재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중국 음식점의 보편성에 잠깐 기댔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근데 확실한 건 저희가 말했던 건 포렌식이니 뭐 기억이니 해서 그것들이 겹치고 서로 이제 아까 서로 상호 작용하는 것들이 되게 재밌기 때문에 뭐 작업이 어느 정도 재밌게 나온 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랍시렌과 산드라 무진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끝마치기 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해 무진가는 확실히 오히려 훨씬 더 서양적이다.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무진가의 작업은 전진하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무진가도 맞아요. 무슨 말인지 자기의 정체성으로 시작을 했지만 뭐 사회 전반을 다 끌어들이면서 전복을 시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진가의 작업은 오케이 인정 난 여기 사는 사람이야. 여기서 뭘 해야 될까 이런 감성이라면은 랍시렘은 아직 자신의 과거를 찾고 있는 느낌.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방향성이 좀 다르죠. 랍시렘은 내 안으로 수렴하는 거라면 무진가는 지금 발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무진가가 더 화려하고 뭐 지금 현재는 그래 보이긴 하는데 언젠가 말했잖아요. 제가 끝과 끝은 만난다고. 그러니까 이 둘 다 동시에 제 생각에는 약간 슬럼프가 올 것 같은 느낌. 전 그리고 만나는 지점이 있는 게 둘이 둘 다 재밌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저는 뭐 최근에 이런 걸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두 여성 작가가 왜냐면 요즘 여성 작가들 같은 경우는 되게 그 몸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감각이 되게 세거든요. 한마디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감각. 예를 들면 실제로 단적인 예시로 뭐 페미니스트들이 시위를 할 때 뭐 가슴을 까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예시가 자신의 육신에 대한 어떤 권리, 뭐 이런 걸 드러내는데 이 사람들이 중점을 두는 방식이 부재라는 것을 봤을 때, 이 두 사람의 맥락이 부재라는 맥락에서 다 맞닿는다. 이게 전 좀 흥미로운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둘 다 어쨌든 여성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점에서 산드라 무진가는 뭐 하이퍼 가시성이라든지 뭐 그림자와 같은 개념을 쓰고 이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부재라든지 유령 이런 개념을 갖다 쓰는데 둘 다 근데 흥미로운 게 어떤 그런 무형의 것에 유형적인 것을 부여하잖아요, 사실. 랍시렘은 뭐 네온 사인 같은 거라든지 꽃병 뭐 혹은 어떤 식탁 테이블 이런 것들로 드러내고 뭐 무진가는 옷이라든지 패션 뭐 이런 걸로 드러내는 것처럼 이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아픈 여자도 제 얘기를 재밌다고 생각을 한 게 내가 지금 무형의 상태고 내가 뭔가 유실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대상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SF에서 에일리언이 인간한테 처음에 의탁한 다음에 자라나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인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쩌면 외계인이나 뭐 그런 SF적으로 계속 끌어들이는 이유가 그러니까 여성의 문화가 이렇게 치고 나간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전복하려면은 기생을 해서 이렇게 커야 되는 느낌인 거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무진가는 패션이나 아니면 뭔가 다른 쪽에 그거고 랍시렘은 일단 모르니까 엄마 품에 숨는 느낌? 일단 거기에서 기생한 느낌? 왜냐면 저는 이 랍시렘의 중국 시점을 굉장히 뭔가 자궁이랑도 연결했었거든요, 혼자. 왜냐면 그 예전에 레이첼 로즈 얘기했었잖아요. 자궁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미 손녀를 갖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실상. 근데 그게 랍시렘의 입장에서 중국 음식점이라는 것이 이케아처럼 프랜차이즈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도피할 수 있는 자궁이 정말 많은 거예요, 이 세계에. 그래서 이거는 이미 어떻게 보면 그 레이첼 로즈와 연관되듯이 자궁의 포털처럼 작동해서 계속해서 의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다니는 게 아닐까 현재로서? 그럴 수 있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뭐 실제로 뭐 우리가 뭐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자신의 꿀을 찾고 막 진돗개가 집 나가도 돌아간 것처럼 뭐지 그 랍시렘도 자신의 뿌리인 중국 식당으로 계속 탕화예요 지금 탕화인데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 아빠에게 불러서 원래 성경에서는 탕화 돌아와가지고 그래 이 자식아 이런 이 이야기인데 돌아왔는데 집이 없어. 우리가 군대 갔다 왔는데 집이 없는 이상한 느낌. 그리고 이제 둘의 공통점 중 하나가 약간 아까 말한 여성 작가 이런 얘기를 말했지만 어떤 당혹스러움, 뭐 충격적인, 뭐 파괴적인, 우발적인 이런 거에 중점을 두지 않고 둘 다 약간 되게 잔잔하다고 해야 될까? 굳이 말하자면 맞아. 조용하잖아 약간 작업들 전반적으로. 그래서 섀도우도 그렇고 어쌔신도. 그래서 이게 약간 뭐 북유럽의 특징일까 아니면 뭘까 이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미국에서 하는 이민자가 디아스포라 작가나 뭐 썽띠도 사실 이제 북유럽 쪽이잖아 사실. 어디였죠 걔? 덴마크였나? 썽띠가 독일이죠.
독일이었죠. 독일이었다가 영국에서 공부했죠. 난 왜 덴마크를 저- 갑자기 기억을? 걔는 얌보인가? 그 사람 얌보. 맞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되게 조용한,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되게 조용한, 이민자들 여성은 되게 이게 조용한 맥락으로 가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쨌든 우리가 요즘에 여성성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또 새로운 맥락일 수 있겠다. 왜냐면 요즘엔 되게 굳이 말하자면 좀 화려하다고 해야 될까? 화려하다는 건 표현은 좀 어폐가 있고 조금 드러나는 방식이 셌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되게 둘 다 조용하고 그다음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더 물질적이에요. 사실 작업들이 더 유형적인 거지. 그죠. 산드라 무진가는 어떤 거인 같은 영상을 만들고 이 사람은 되게 어떤 실제적으로 막 괴물 같은 영상들을 만들고 그다음 랍시렘 같은 경우는 그 식탁 같은 것도 되게 그죠, 딱 그죠. 놔두는데 오히려 반대로 요즘 여성 작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이미래 씨만 예를 들어도 어떤 형상이 있다는 느낌은 아니잖아. 되게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오브젝트적인 게 아니라 되게 뭔가 알 수 없는 키네틱스럽기도 하고 알 수 없는 것들이잖아 사실 그게 뭔가 에일리언 같기도 하고 뭐 내장 같기도 하고 이런 맥락인데 이 사람들은 딱 정해진 어떤 형상을 내놓는다는 것도 되게 다른 맥락이 있는 것 같고 뭐 영상 같은 뭐 피를 뿌려놓는 이런 사람들도 뭐 캔디스린이나 이런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런 맥락에서 뭐 이쪽 위쪽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 걸 하는 게 뭐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한데 뭐 생각해보면 나쁘지 그러네요. 않겠다. 이런 분 맞아. 송태호도 그렇고 송태호도 유럽 출신 어쨌든 그거이기 때문에 작업들이 대체적으로 깔끔하거든요. 깔끔하게 되게 오브젝트를 두잖아요. 맞아. 그래서 송태호도 어쨌든 기억을 환원하는 부분들을 계속 두잖아요. 맞아. 어릴 적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했던 인형도 두고 막 맞아. 시계 두고 그냥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합쳐봤을 때 그래서 이 여성 작가의 요즘 현대 여성 작가들의 맥락에서도 이런 식으로 좀 다른 물성들이라고 해야 되나? 결과물들이 존재한다. 뭐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랍시렘의 다음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양희 작가님과 비교를 해보면 양희 작가님이 한국에서 최초의 개인전이 사동 30번지였잖아요. 맞아. 자신의 외할머니 동네에 가가지고 그쪽에서 뭔가 이렇게 했던 건데 그것도 되게 기억과 약간 자궁으로 돌아가는 약간 남자 같은 느낌? 근데 양희 작가님은 결론적으로 왔을 때 거의 우주로 다시 나가셨죠. 다시 그러니까 더 보편적으로 어. 내가 개인적으로 더 될 수 없다면 나는 보편에 끝으로 난 우주로 간다. 근데 이제 랍시렘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드는 거고 무진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려고 하는 콜럼버스처럼 앞으로 나아가는데 무슨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 그것이 망망대해라면 맞아. 자신의 만들어낸 그 뱀 같은 일단 지금 조형물에 먹힐 수 있는 거죠. 땅을 넓혀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약간 해처리처럼. 근데 그게 언젠가 맵의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 혹은 그게 너무 과해지면은 그러니까 해처리가 꽉 차버리면 맵에 그죠. 더 이상 테란이랑 프로토스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그거 자체로 이데올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맞아.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무진가는 어떻게 될까? 게임이 스타크래프트가 아니라 그냥 스타 저그. 그냥 진짜 스타 저그.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북유럽에서 뭐 이제 디아스포라적 여성 작가들이 무엇을 하느냐 아는 것도 되게 흥미로운 주제니까. 맞아요. 아무튼 지금 당장 이제 이 편은 끝난 것 같은데 네. 다음 계획은 아직 없잖아요. 네, 다음 계획은 저희가 아직 그래도 조금 아마 저희가 이제 기회가 된다면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무슨 특집편 같이 해서 특집편이라든지 뭔가 한국인 작가분들을 그래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현지의 이야기를 담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저희도 어쨌든 독일에서만 있었으니까 아직 현지에 대한 사정을 정확히는 모른단 말이에요. 맞아. 그런 분들 이야기 듣고 그냥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 그래도 오랜만에 이제 녹음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은 진짜 이제 마지막이니까 산드라 무진과 랍시렘의 한 줄 평을 한 번씩 합시다. 저는 아까 딱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 저그가 안 되길. 스타저가 되지 않기를. 랍시렘에게는 요나가 되지 않길. 요나가 되지 않길. 너무 구석으로 가지 않는. 오히려. 저는 산드라 무진가는 제발 의도이기를. 그렇다면 계속 그렇게 하기를. 의도가 아니라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랍시렘은 좀 더 의도를 담기를. 미나리 2가 안 되길. 그러니까 좀 더 차라리 개인적이든 뭔가 더 많은 의도를 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식당이라는 것에 수동적으로 가기보다는 더 좀 개인적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의도를 담고 산드라는 만약에 의도였던 그대로 하고 아니면 좀 생각을 해보고 이러면 좋은 말이네. 우리가 해주면 뭐하나. 우리는 듣지도 않는데. 아무튼 그래도 1월에 시작했던 산드라 무진가 편이 지금에서야 마무리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랍시렘과 같이 했으니까 또 의미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집편을 준비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좋은 작가를 한 명 또 데려와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또 해볼 수 있고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이제 한국에서 시간 잘 보내다가
또 좋은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이제 코로나 계속 이게 요즘에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네. 주위에도 걸린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그죠? 어우. 그러니까 모두들 이제 친구가 몸 관리 많으시네요. 잘 하시고 걸린 사람이 없으면 친구가 없다. 또 이제 환절기잖아요. 네. 곧 이제 봄도 다가오니까 네. 이제 건강 잘 챙기시고 네. 좋은 1분기 좋은 1분기가 진짜 되시길 1분기네. 네. 좋은 1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